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칭기즈칸이 몽골을 통일한 뒤에 칭기즈칸이 한 정복전쟁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서하 정복부터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서하라는 나라는 1032년에 탕구트족이었던 무열 황제 이원호라는 사람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서하의 수도는 영하였는데 현재 중국의 닝샤 후이족 자치구 인천시가 있는 곳이죠. 이곳입니다. 서한은 중국의 송나라를 공격해서 송나라가 재물을 바칠 테니까 제발 그만 좀 쳐들어와라 이럴 정도로 강한 나라였어요. 매번 송나라는 서하에게 비단 13만 필, 은 5만 양, 차 2만 근 이렇게 보내기로 했을 정도였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가치로 약 3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렇게 강했던 서한은 지배층의 부패와 잦은 지진으로 점차 몰락해 갑니다. 바로 이때 칭기즈칸에게 패한 나이만족이 서하로 몰려오게 되는데요. 나이만족은 칭기즈칸이 몽골을 통일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정복한 부족이라고 하네요. 칭기즈칸은 나이만족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 서하를 공격합니다. 겸사겸사 서하도 정복하려고 했었고요. 몽골군은 훗날 칭기즈칸이 죽기 직전에 서하를 정복하기까지 총 6번에 걸쳐서 서하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3차 원정 때 서하의 수도 영하를 포위했죠. 그런데 초원에서만 강했던 몽골군은 난생 처음으로 성을 공격해야 할 입장에 처했어요. 성에 들어가서 서하군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걸 공격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황허강 물줄기를 돌려서 성을 물의 힘으로 깨뜨려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몽골군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성을 거의 무너지기 직전까지 만들긴 하는데 물을 잘 못 따라서 오히려 자기 군대가 물에 쓸려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몽골군은 공성을 포기하고 서하에게 항복을 권유하죠. 결국에는 서하의 황제 양종이 포위를 버티지 못하고 1207년 딸 차카를 칭기즈칸에게 바치고 항복하고 맙니다. 서하는 이때는 아직 정복된 것은 아니고요. 몽골 제국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칭기즈칸이 정복전쟁을 하러 다닐 때 매번 군사를 보내게 되죠. 나중에는 칭기즈칸의 명령을 받아서 계속 서하는 금나라하고 전쟁을 치러요. 그렇게 서하의 국력이 계속 소모되고 거기다가 많은 지진까지 서하에 일어나서 서하가 점차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망해가던 서하는 간이 부었나봐요. 1224년에 칭기즈칸이 호라즘 왕국을 공격할 때를 틈타서 몽골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하기도 전에 이 정보가 몽골에게 새어 나가고 몽골은 군대를 보내서 또 한 번 수도 영하를 포위합니다. 이때 헌종이 빠른 상황 판단으로 재빨리 항복을 해서 서하는 멸망은 간신히 면합니다. 그러나 1227년 몽골은 서하를 아예 멸망시킬 작정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이때 서하 황제였던 이현은 두려워서 3일 만에 항복을 합니다. 하지만 이현은 독살되고 서하는 나라가 세워진 지 200여 년 만에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게다가 이현은 망국의 군주이잖아요. 그래서 양종이나 헌종 같은 묘호도 없이 왕자 시절의 이름인 남평왕이라고만 불리게 됩니다. 연산군이나 광해군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칭기즈칸은 자신에게 6차례나 저항한 서하가 괘씸했던지 서하의 백성을 모조리 없애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서하에서는 끔찍한 사륙이 벌어졌는데요. 그 광경을 후대의 역사서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서하의 백성인 탕구트족은 이때 대부분이 죽고 현재 탕구트족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칭기즈칸이 서하를 복속을 시키고 다음으로 침공한 나라는 금나라였어요. 금나라는 요나라와 송나라를 격퇴하고 베이징과 화북지대까지 점령한 당시의 강대국 중 하나였죠. 1209년 위소왕이 금나라의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자 위소왕은 몽골의 칭기즈칸에게 자신의 신하가 되라는 다소 모욕적인 명령을 내려요. 위소왕은 키가 크고 외모가 빼어났지만 우유부단하고 어리석었다고 하네요. 또한 뱃속에 아이가 있는 전 황제의 첩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를 정도로 탐욕적인 인물이기도 했어요. 칭기즈칸은 이런 위소왕을 매우 싫어했나 봅니다. 위소왕이 왕위에 오르자 칭기즈칸은 위소왕이 있는 남쪽을 향해서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서 신하가 되기를 거부하죠. 이 소식은 위소왕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위소왕은 부들부들 떠는데요. 하지만 딱히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죠. 어차피 칭기즈칸에게 금나라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어요. 예전부터 금나라는 오랑캐에는 오랑캐로 견제하는 EJ 정책, 이걸 펴가지고 몽골 초원의 유목민들을 계속 분열시켜서 싸움을 붙여왔는데요. 칭기즈칸이 몽골을 통일하고도 계속 그 짓을 반복했죠. 그래서 칭기즈칸은 서하를 복속시킨 다음에 금나라를 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1211년 마침내 몽골은 12만 군사를 이끌고 금나라를 공격합니다. 당시 몽골 인구가 300만 명 남짓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군사를 거의 끌어모을 대로 끌어모은 것이었죠. 그런데 금나라의 인구는 5천만 명이었고 동원할 수 있는 군사도 최대 100만 명이었어요. 몽골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였죠. 이런 금나라를 칭기즈칸이 공격한 거였어요. 이렇게 첫 전투는 오사보라는 금나라의 요새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칭기즈칸이 몽골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칭기즈칸의 부하가 된 제베가 몽골군을 이끌고 오사보를 침공했죠. 오사보는 금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 중 하나였는데 정면 돌파로는 이걸 뚫을 수 없다고 제베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우회시켜서 후방에서 기습을 해요. 결국 금나라는 대패하고 오사보는 함락되고 맙니다. 오사보가 함락되자 위소왕은 총사령관 와난승유에게 40만 대군을 주어서 야호령이라는 고개에서 칭기즈칸을 맡게 합니다. 이 야호령은 산악지대에 있어서 매우 험하고 길목도 좁은 천혜의 요새 중 하나였어요. 그러나 이곳이 뚫린다면 만주와 요동까지 아주 다이렉트로 뚫리게 돼버리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금나라는 이제 열토의 절반가량이 몽골군한테 먹히는 것이었죠. 금나라의 40만 대군은 결사항전을 준비합니다. 아득바득 군대를 끌어모아서 금나라를 침공한 몽골군 역시 야호령에서 승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몽골군도 총공격을 명합니다. 양측의 모든 것을 건 전투, 야호령 전투, 이게 시작된 것이었어요. 몽골군의 최정예 기병대가 먼저 금나라군을 향해서 돌격합니다. 그리고 무칼리 장군이 이끄는 몽골군 일부는 그 시간에 산을 넘어서 야호령의 뒤를 치려고 하죠. 돌격해오는 몽골군에게 금나라군은 기름에 불을 지르고 몽골군에게 발사합니다. 처절한 전투가 시작됐어요. 몽골군의 몸에 불이 붙고 말에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몽골군은 그때 거의 전쟁 기계 수준이었는데 몸에 불이 붙어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칼을 휘두르다 죽었다고 하네요. 그럼 몽골군의 투지에 서서히 금나라군의 기가 꺾여갑니다.
바로 그때 무칼리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산을 넘어서 금나라군의 뒤를 공격해와요. 그렇게 금나라의 40만 대군이 앞뒤로 포위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몽골군이 일제히 화살을 쏴서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쏴서 이 화살이 금나라 군사들에게 모조리 박혀버립니다. 집중 사격이 시작된 거죠. 이후에는 몽골군의 일방적인 사륙전이었어요. 결국 금나라군은 전멸했고 야전사령관이었던 완안국은이 전사하고 사령관 완안승유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달아납니다. 이 전투에서 금나라의 15만 기병대는 모조리 전멸해버려요. 그래서 기병이 바닥난 금나라는 나중에 거란족, 위구르족 이런 족들에서 기병을 빌려와야 했어요. 그림처럼 갑옷을 덧대서 중무장한 금나라의 기병대는 당대 최강이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탱크 역할을 할 정도로 중무장을 해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자랑했지만 무능한 위소왕이 즉위하면서 금나라의 지휘 체계는 흔들리고 결국 금나라는 최강의 기병을 잘 써보지도 못하고 전멸당했죠. 야오령 전투에서 패배한 완안승유는 회화보라는 요새로 도망쳐서 남은 군나라군을 이끌고 또다시 방어를 준비합니다. 국경지대 최후의 방어선인 야오령이 뚫린 상황이었는데 이제 금나라군은 수도인 베이징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야 했죠. 하지만 회화보에서도 완안승유는 또다시 패배합니다. 3일간의 전투 끝에 완안승유는 또다시 도망치게 돼요. 그렇게 몽골 제국은 그림에 표시한 것처럼 새로운 영토를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북지대에 있는 말 목장들을 모조리 점령해서 몽골군은 약 40만 마리의 말들을 얻었다고 하네요. 금나라로서는 매우 뼈아픈 손실이었죠. 그런데 칭기즈칸은 갑자기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군사들이 지치고 겨울까지 다가왔기 때문이죠. 몽골군은 다시 몽골로 철수해서 다음 전쟁을 준비합니다. 금나라에게는 불행 중 다행이었죠. 그런데 이때 금나라에서는 금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거란족인 야율유가라는 장수가 반란을 일으키고 만주에 동이오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금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요나라를 계승한 이름이었죠. 그렇게 위소 왕은 요양태수 포선만노를 보내서 반란을 진압하게 합니다. 그런데 포선만노는 야율유가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포선만노가 이렇게 돌아간다면 위소왕한테 처벌받을 게 뻔하겠죠. 그래서 포선만노는 죽을 바에 차라리 나라를 세우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포선만노는 동진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결국 반란을 진압하러 보냈다가 금나라는 만주와 요동을 완전히 잃게 돼요. 그리고 1213년 군대를 재정비한 칭기즈칸은 다시 한번 금나라를 침공합니다. 이때 몽골군은 도시 하나하나를 모조리 파괴하면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던 칭기즈칸 군은 만리장성까지 치고 내려와서 마침내 만리장성의 관문 중 하나인 거용관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용관은 중국의 9 천하 요새 중 하나로 천하 제일 운관 이렇게 불릴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거용관이라는 이름도 평범한 사람이 와서 막아도 요새의 역할을 할 정도의 관문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나 몽골군은 공성전에서 힘겨워하던 예전과는 달랐어요. 금나라의 성벽을 하나씩 부숴가면서 공성전에 대한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던 것이었어요. 칭기즈칸은 거용관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슬람상인 자파르를 매수하여 거용관 주변의 상황을 탐색하게 합니다. 그렇게 칭기즈칸은 자파르가 준 정보를 듣고 밤에 거용관을 기습 공격해요. 그동안의 공성전 경험으로 강화된 몽골군은 단숨에 거용관을 점령합니다.
그렇게 천하 제1의 요새 거용과는 어이없게 함락되고 말죠. 그리고 이제 몽골군은 금나라의 수도 베이징을 천천히 포위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흉흉한 상황 속에서 위소왕은 몽골군에게 연전 연패했다는 책임을 뒤집어 쓰고 권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수도가 포위당한 상황에서 결국 위소왕은 승상이었던 흑설열 호사호에게 암살당하고 선종이 금나라의 황제로 즉위하죠. 왕좌에 오른 직후 선종은 흑설열 호사호를 처형하고 몽골군과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금나라는 몽골에 많은 황금, 비단, 여자, 말 이런 걸 바치는 조건으로 항복을 하죠. 칭기즈칸이 돌아가고 그나마 똑똑한 왕이었던 선종은 어떻게 하면 영토의 절반이 줄어든 금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수도를 베이징에서 카이펑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카이펑이 수로가 그물처럼 이어져 있어서 방어하기도 쉽고 농사지을 땅도 많아서 식량 확보도 수월하다는 이유였어요. 그렇게 선종은 수도를 카이펑으로 옮겨서 몽골군의 침략에 대비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금나라에게는 악수가 되고 맙니다. 칭기즈칸은 이걸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1214년 다시 금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다시 공격당하는데 이번에 금나라는 완한복흥 장군의 지휘 아래 방어 준비를 철저히 했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굳게 지키죠.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서하와 금나라의 성을 하나씩 무너뜨려 가면서 점차 공성전 경험이 쌓이게 돼서 성 공격에는 이제 도가 트게 된 것이었어요. 베이징의 금나라 군사들과 심지어 백성들까지 끝까지 몽골군에게 저항하지만 몽골군은 강했습니다. 오히려 몽골군은 금나라군이 발사하려고 모아둔 기름에 불을 붙여서 성 일부를 불바다로 만들기까지 하죠. 나중엔 성에 먹을 게 떨어져서 인유까지 먹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결국 완한복흥은 이 비참한 광경에 싸울 의지를 잃고 자결하고 맙니다. 그렇게 베이징은 함락되고 몽골군은 더 남쪽으로 물밀듯이 진격을 해서 화북지대를 모조리 빼앗습니다. 이제 금나라는 지금의 중국 섬서성과 하남성 정도만 남을 정도로 영토를 크게 잃어버리죠. 또한 야율유가가 세웠던 동요는 칭기즈칸에게 복속되어서 몽골군 세력으로 흡수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반토막난 금나라였지만 몽골은 바로 금나라를 멸망시키지는 않아요. 남쪽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니 이제는 서쪽을 정벌하기 위해서였죠.